안녕하세요. 김사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안전성 비율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안전성 비율 중에 유동 비율을 살펴봤죠. 유동 비율은 단기 부도 가능성을 나타내는, 단기 디폴트 가능성을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레버리지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버리지 비율은 기업이 어느 정도 타인 자본에 의존하고 있으며 조달된 자본이 기업 자산에 얼마나 적절히 배분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회사가 자산을 항목을 구성함에 있어서 자본을 타인 또는 자기 자본으로 조달을 하죠. 재무제표의 기본 그 스트럭처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타인 자본을 얼마나 쓰고 자기 자본을 얼마나 쓰느냐 하는 그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타인 자본을 많이 쓰면 쓸수록 부도나 뭐 이런 디폴트 가능성이 증가하겠죠. 그죠? 타인 자본은, 즉 남한테 돈을 빌려 쓴 것은 언제든지 상환이 들어올 수 있고요. 만기가 되면 상환이 되고요. 또 쓰는 동안에는 이자를 줘야 되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 자기 자본, 다 내 돈, 내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기업의 자산을 구성하고 그걸로 영업을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원금 상환 압박이 없어요. 내 돈이기 때문에 뭐 비록 회사가 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이익이 많이 안 난다 하더라도 내가 그냥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버티고 있으면 또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누가 뭐 이거를 뭐 갚아라라고 압박을 하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디폴트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자, 이게 레버리지 비율이에요. 자, 레버리지 비율의 대표 주자는 부채 비율이죠. 이거는 저희가 지지난 시간에 했죠. 안전성 비율을 나타내는 대표 주자, 바로 부채 비율. 부채 총계 나누기 자본 총계. 이건 저희가 이제 한 겁니다. 그죠? 200%를 기준으로 보통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200%보다 높으면 불안한 거고, 200%보다 작으면, 즉 부채가 자본의 2배가 되지 않으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부채 비율입니다. 밑에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부채 나누기 자본이 아니라 그 총 자본분의 자기 자본이라고 해서 그 좀 다른 측면을 한 건데, 그 사실은 부채 비율하고 거의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게 아니라 그 자본을 자기 자본을 그 부채 플러스 자본, 총 자본으로 나눈 그런 개념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용어가 자기 자본, 총 자본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 그 정확하게 말하면 회계 용어는 아니에요. 회계에서는 부채, 자본, 부채 총계, 위에 나오듯이 부채 총계, 자본 총계, 자산 총계 이런 용어를 쓰는데, 여기 자기 자본, 총 자본 이거는 사실은 회계 용어라기보다는 재무관리, 파이낸스 용어입니다. 파이낸스 용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우리가 그 회계에서 말하는 재무상태표를 보면 왼편에 자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산이 부채와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게 아주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재무상태표의 기본 형태입니다. 이게 보통 회계에서 말하는 재무상태표의 형식이에요. 근데 파이낸스에서는, 즉 재무관리에서는, 재무 쪽에서는 이 용어를 좀 달리합니다. 그래서 자산은 자산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부채를 타인 자본이라고 표현하고요. 자본을 자기 자본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는 대강 아시겠죠? 부채가 이제 남한테 빌린 돈이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조달해준 자본이다. 그래서 타인 자본. 자본은 그 회계상의 자본은 그때 제가 뭐 내 돈이다, 내 몫이다라고 제가 쉬운 말로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바로 내가 내 호주머니에서 낸 돈이다. 그리고 내 거다라는 뜻에서 자기 자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어가 좀 다르죠. 그래서 회계에서는 자산의 총계를 자산 총계라고 하고요. 부채와 자본의 총계를
부채와 자본 총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회계에서는 무슨 총계라는 용어를 써요.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 반면에 재무관리에서는 자산 총계 뭐 이런 말보다는 그냥 총자산 그리고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을 합친 두 개를 더한 것을 총자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왼편은 총자산이고요. 오른편은 총자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개의 합계가 그렇습니다. 회계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자산 총계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게 펜이 잘 안 써지네요. 우측에는 부채와 자본 총계라는 표현을 쓰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끔 공부하시는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헷갈려 하세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총자본이라는 말이죠. 총자본과 요 자본 총계는 다른 말입니다. 자본 총계라는 것은 회계 용어로서 무슨 총계하는 건 회계 용어예요. 자본 총계라는 말은 요 자본이 얼마, 요 자본의 합이 얼마냐를 나타내는 거고요. 총 자본은 재무에서 쓰는 용어로서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의 합계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달라요. 네. 자, 그래서 회계에서는 그 회계에서 쓰는 자본 총계와 재무관리에 쓰는 총자본이라는 말이 다르고 회계에서 쓰는 자본 총계와 같은 의미는 사실은 재무관리로 따지면 자기 자본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헷갈려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총자본과 자본 총계에 대한 헷갈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용어가 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럼 부채와 타인 자본은 정확하게 일치하느냐?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자본과 자기 자본이 정확하게 일치하네요. 사실은 그렇진 않은데 그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뒤에 제가 밸류에이션 부분, 그 기업 가치 평가 부분에 가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대략 따지자면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계 용어와 재무 관리 용어가 좀 다르다. 파이낸스 용어가 다르다. 자, 밑에 이제 다시 보면 자기 자본 비율의 이 총자본은 회계 용어로 따지면 부채와 자본 총계 내지는 자산 총계, 총자산, 자산 총계와 같은 의미가 될 거고요. 자기 자본은 자본 총계의 의미가 되겠죠. 회계상의 재무제표에 있는 용어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산 총계 또는 자산 총계와 부채와 자본 총계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총계 혹은 부채와 자본 총계 그 총계를 분해 자본 총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채 비율이 200%다라고 한다면은요. 자기 자본 비율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죠? 이건 얼마겠어요? 부채와 자본 총계인 300분의 자기 자본인 100, 33%, 33.3%가 되겠죠. 그러니까 부채 비율과 자기 자본 비율은 별도의 비율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 같아요. 하나가 결정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만 쓰지 이렇게 똑같은 걸 둘로 나눠 쓰냐? 이유가 있죠. 이제 부채 비율은 보시다시피 부채가 분자에 있고 자본이 밑에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은 낮으면 낮을수록 안정적이에요. 그렇겠죠? 부채가 작아서 부채가 자본보다 작아서 비율이 낮아질수록 안정적입니다. 근데 이 밑에 있는 자기 자본 비율은 그러니까 부채가 작다는 건 자본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이 크면 클수록 좋은 비율이에요. 그죠? 안정적인 회사일수록 자기 자본 비율이 좋습니다. 부채 비율은 낮고 자기 자본 비율은 높아요. 그래서 방향이 서로 반대인데,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부채 비율을 더 많이 쓰는데 학계에서 교수님들이 연구하고 그럴 때는 이 방향이 반대인 것이 매우 좀 안 좋을 때가 있고요. 또 이것 이외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연구할 때는 자기 자본 비율을 조금 더 많이 쓰죠. 아무튼 이 두 비율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동전의 양면 같아서 하나가 결정되면 나머지가 바로 결정되는 그런 항목들 있죠. 이제 부채 비율과 자기 자본 비율 이외에 몇 가지 다른 비율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하나 이자 보상 비율입니다. 이자 보상 비율의 이 비율식을 보면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거죠. 자, 영업이익은 뭔지 아시죠?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수익 마이너스 영업비용. 그러니까 영업이라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의 목적 사업, 주 목적 사업인데 이 목적 사업을 통해서 얻은 그 이익여금 증가, 순이익여금 증가분. 목적 사업에서 발생한 순이익여금 증가분이 영업이익이죠. 자, 이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을 얼마나 커버하느냐예요. 그럼 이자 비용은 뭐냐? 이자 비용은 이제 세부 항목인데 뭐의 그 세부 그 세부 항목이냐 하면 영업외 비용의 일부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영업외 비용이에요. 목적 사업 이외에서 발생한 건데 그럼 뭐 때문에 발생했느냐? 이자 비용. 뭐 여러분들이 그 의미로 감을 잡으시겠지만 우리가 타인 자본 또는 부채를 많이 씀으로 인해서 그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린 그 대가로 주는 이자를 이자 비용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이자. 그 다른 사람의 돈을 쓰는 대가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주는 이자. 그러면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을 얼마나 커버하느냐를 나타내는 비율이 이자 보상 비율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자 보상 비율이 1보다 못하다, 1보다 작다라는 거는 회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들인 그 목적 사업에서 벌어들인 걸 가지고 남한테 돈 빌린 거에 대한 이자 주고도 모자란다는 뜻이에요. 일이 안 된다는 것은. 그죠? 이자 비용보다 영업이익이 작다. 즉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을 전혀 완벽하게 커버 못한다는 거는 이자 주기 급급하다 이 소리입니다. 이러면은 회사는 계속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자를 주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이자를 주기 위해서 다시 또 차입을 해야 되고 차입을 하면 돈이 그만큼 더 많이 빌렸으니까 이자가 더 늘어나고 그 다음 해에는 영업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또 커버를 못하고 뭐 이런 악순환에 걸리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아야 이자를 주고도 남아야 그 여윳돈으로 재투자도 하고 고용도 창출하고 회사 뭐 설비도 늘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이자 보상 비율의 기준을 150%를 일반적으로 잡습니다. 이것도 뭐 이론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종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150% 정도는 돼야 된다. 즉 완전히 이자를 내고도 한 반 정도는 남아야 그걸 가지고 계속 회사가 발전적인 데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이자 보상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비율이 비유동 비율과 비유동 장기 적합률이에요. 요 비율들은 사실 지금까지 한 이자 보상 비율, 뭐 부채 비율이나 자기자본 비율이나 이자 보상 비율은 많은 사람들이 좀 회계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흔히 압니다. 근데 비유동 비율이나 비유동 장기 적합률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습니다. 비유동 비율이나 비유동 장기 적합률의 식을 보시면, 자, 비유동 자산이 자기 자본을 얼마나 커버하고 남느냐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거꾸로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으로 비유동 자산을 구성했느냐, 아니면 남의 돈으로 구성했느냐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자, 어떤 회사가 있는데요. 자, 우리 이제 T 계정을 통해서 재무상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산이 있는데 자산 중에 유동자산이 있고, 즉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이 있고 비유동 자산이 있습니다.
자, 이 비유동 자산이라는 거는 주로 우리가 공부했듯이 유형자산, 무형자산, 뭐 투자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 이렇게 나눴었죠. 1년 동안 1년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회사의 자산이에요. 뭐 대표적인 게 공장, 기계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비유동 자산이 있는데 자, 이런 자산 구성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자, 어떤 A라는 회사는 이제 이 자본 조달을 어떻게 했느냐를 나타내는 쪽이 이제 오른쪽 대변이죠. 보니까 이 회사는 이 비유동 자산을 훨씬 초과하는 것만큼의 자기 자본을 갖고 있어요. 타인 자본은 매우 적습니다. 이 말은 내 돈으로 내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나의 지분으로 회사에 당장 현금화되지 않는 자산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다는 뜻이에요. 자기 자본이 충분히 커서 이런 비유동 자산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동 자산은 1년 이후에도 그러니까 1년 이내에 현금화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계속 보유하는 거죠. 대부분이 회사가 계속 보유하고 가는 자산인데 계속 보유하고 가는 자산을 대부분 자기 자본으로 충분히 커버할 만큼이 된다는 거죠. 자, 이거와 상대적으로 불안한 회사의 그림을 그려볼까요? 똑같이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이 있는데 이 회사는 자기 자본이 요만해요. 대부분 타인 자본, 부채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은 회사의 비유동자산, 1년 이내에 현금화될 수 없는 자산들을 자기 자본으로 다 조달하지 못해서 일부 타인 자본으로 끌어다가 산 거예요. 즉 공장을 짓는데 내 돈으로 짓지 않고 남의 돈 섞어서 지은 거예요. 자, 이러면 뭐가 문제냐 하면 공장은 당장에 현금화되지 않잖아요. 그죠? 당장에 현금화되지 않고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데 타인 자본이라는 놈은 언제든지 상환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남의 돈이니까. 내 돈은 상환 요청을 안 하지만 주주들은 상환하라고 안 해요.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타인 자본, 즉 채권자라 그러죠. 부채를 통해서 회사에 돈을 집어넣은 사람은 언제든지 뭐 달라고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회사는 공장을 팔고 땅을 팔아서 그걸 갚아야 되는데 그러면 회사가 문 닫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사의 존재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다고 할 수 있죠.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죠. 자, 요게 비유동 비율이고요. 그 비유동 장기 적합률이라는 것은 좋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이 있는데 그래. 비유동자산이 이 위에 회사처럼 이제 자기 자본, 타인 자본이 있는데 타인 자본, 그러니까 자기 자본으로는 충분히 커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기 자본으로 100% 커버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타인 자본 중에 1년 이내에 상환 요청이 들어오는 유동부채가 아닌 적어도 장기 차입금, 그러니까 장기 부채, 1년 이후에 그 만기가 아주 긴 그런 비유동 부채, 자기 자본과 이 비유동 부채를 합친 것. 근데 이 비유동 부채라고 해서 다는 아니고 그 장기 차입금, 그러니까 아주 긴 만기로 남한테 빌려 쓴 그런 자금으로는 이거를 커버할 만큼 돼야는 된다. 10분 양보해도 자기 자본으로 커버는 못한다, 다 커버는 못한다. 여기처럼 자기 자본으로 완전 커버 이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기 자본 플러스 비유동 부채 1년 이후에 만기가 되는 비유동 부채를 합한 것으로는 이 비유동 자산을 또 토지나 뭐 건물이나 기계나 이런 것들은 커버해야만 한다라는 뜻을 가진 비율이 비유동 장기 적합률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시 비유동 비율은 그래서 비유동 자산 나누기 자기 자본이고요. 비유동 장기 적합률은 비유동 자산을 자기 자본 플러스 장기 차입금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유동 부채 전체는 아니고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그건 아니고 장기 차입금, 그러니까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자금. 적어도 이 두 개로의 합으로는 이걸 이 분자를 커버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동 비율과 비유동 장기 적합률도 보시면 알겠지만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비율이에요. 이게 대부분의 재무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유동 비율, 당좌 비율, 뭐 자기 자본 비율, 기타 뭐 각종 다음 시간에 배울 수익률, 활동성 비율 이런 것들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개의 비율만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비율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한 부채 비율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기 비유동 비율과 비유동 장기 적합률도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요. 그렇죠? 이 한식을 보시면 비유동 자산보다 이게 지워놓고 봐야 잘 보이겠죠? 비유동 자산보다 자기 자본이 훨씬 클수록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비율입니다. 밑에 있는 비유동 장기 적합률도 이 두 개의 합이 비유동 자산보다 크면 클수록 안정적이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낮으면 낮을수록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레버리지 비율을 봤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 예를 좀 몇 가지 보여드리죠. 그냥 말로만 하면은 가슴에 와닿지 않으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비유동 장기 적합률이나 비유동 비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더스트리에서 특히 이게 중요하냐면 비유동 자산을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인더스트리에서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비유동 자산이 별로 없는 필요 없는 기업들, 즉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IT 기업이라든지 뭐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비유동 자산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무슨 사무실만 좀 있으면 되지. 거기 뭐 토지 공장 이런 게 필요 없는데 그게 아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장치 산업 또는 헤비 인더스트리 이런 거는 큰 부지와 큰 공장과 큰 자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이런 회사들이란 말이죠. 이제 그런 회사들의 경우에는 비유동 비율이나 비유동 장기 적합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큰 그 회사의 영업을 할 수 있는 큰 자산들을 비교적 안정적인 자금으로 조달하는 것, 즉 가급적이면 자기 자본, 혹시 안 되더라도 장기 차입금 이런 쪽으로 조달을 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장치 산업의 경우에 특히 그 비율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큰 장치 산업 중에 이제 가끔 이제 장치 산업은 워낙 등발이 커서 만들기도 쉽지 않고 망하기도 쉽지 않은데 가끔 이제 큰 기업들이 턱턱 넘어질 때가 있어요. 가장 최근에 기억나는 거가 바로 이제 한진해운이죠. 한진해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운 회사입니다. 해운 회사는 어떤 회사인 줄 아시죠? 해운 회사는 큰 배들을 가지고 큰 그 상선들을 운영하면서 그 짐을 실어 나르면서 그 수익을 올리는 그런 목적 사업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진해운 그 가장 최근 보면 2017년 2월 17일 그러니까 2017년이면 재작년이네요. 재작년 초에 파산 선고가 나면서 문을 닫았죠. 이게 이제 한진해운 지금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는데 이런 한진해운이 파산을 한 게 2017년의 일이죠. 그러면 이런 기업의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비유동 비율이나 비유동 장기 적합률은 과연 어땠을까요? 과거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2017년 초에 파산을 했는데 과거로 많이 돌아가서 그러니까 그 직전 뭐 2016년 이럴 때는 당연히 안 좋았겠죠. 더 돌아가서 2015년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를 한번 봐보죠. 그때 그러니까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망하기 2년 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때의 사업보고서상의 요약 재무제표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비유동 자산이 2007기 말이라는 게 이제 2015년 말이죠. 2015년 말 이거 14년, 13년 그렇습니다. 자 그때 비유동 자산이 6조 3천억, 6조 8천억, 8조 5천억 이런 정도 규모의 비유동 자산을 갖고
있었어요. 보시다시피 유형 자산이 거의 대부분이죠. 5조 7천억, 6조 1천억, 7조 한 6천억 정도 굉장히 많은 유형 자산을 갖고 있는 그야말로 장치 산업이죠. 배들을 갖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런 비유동 자산을 이 회사는 이 구성하는 그 리소스가 어디였는가를 이제 밑에 보시면 자, 아까 말한 비유동 비율을 한번 봐볼까요? 자본 총계 이게 이제 자본 총계를 보시면 이게 7,800억, 7,700억, 6,700억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동 자산이 6조 3천억, 6조 8천억, 8조 6천억이었던 거에 비해서 자기 자본은 7,800억, 7,700억, 6,700억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커버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위험한 거예요. 이때는 충분히 위험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부채 쪽을 보시고 부채 쪽에서 그러면 아까 말한 비유동 장기 적합률 부채 중에 비유동 부채 중에 요 차입금 요게 비유동 부채에 있는 차입금이 이제 장기 차입금이거든요. 요걸 보면 한 2조 5천억 요때는 3조 5천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쳐도 뭐 2003년도 3년도 그렇고 4년도 그렇고 5년도 그렇고 그 장기 차입금과 자본 총계를 합쳐도 위에 있는 비유동 자산에 턱도 없이 모자라죠. 그죠? 예. 즉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진해운은 파산을 한 거는 2007년입니다만 그보다 훨씬 전이에요. 이거는 2005년, 2004년, 2003년이니까 훨씬 전이잖아요. 훨씬 전에도 디폴트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큰 장치 산업인데 비유동 비율이나 비유동 장기 적합률이 매우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훨씬 전에도 이 회사들은 디폴트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죠. 왜냐? 재무제표에 그렇게 나오니까. 물론 한진해운이 자기 웹사이트나 자기 홈페이지에 우리는 굉장히 디폴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재무제표는 우리에게 그거를 말하고 있었어요. 나는 디폴트 리스크가 있습니다. 저희는 위험한 회사입니다. 디폴트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걸 우리에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몰랐죠. 왜냐? 재무제표를 보지 않으니까. 왜 안 보느냐? 볼 줄 모르니까. 봐도 의미를 모르니까 본 적이 없었던 거죠. 자,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재무제표 분석, 재무제표를 통해서 기업을 파악하는 것의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재무제표는 뭐 이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무제표는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줘요. 그 회사에 대한 많은 정보를 줍니다. 단 재무제표를 읽을 줄 아는, 볼 줄 아는 사람에게만 그 정보를 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러 시간에 걸쳐서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거기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이유다. 재무제표 분석을 하는 이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우리는 그 회사의 안정성 비율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이 회사가 디폴트 가능성이 있는가, 망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가에 대하여 그런 비율들을 살펴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자, 그것 이외에 또 재무제표가 우리에게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